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온 특별기획 정리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었던 세가 하드웨어 특집편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이번 기획에서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럼 세가 특별기획 정리편 시작하겠습니다. 본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원래 게임기의 역사 특집은 4에서 5세대만 다루는 짧은 기획으로 시작되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새로운 컨셉들이 추가되고 지금처럼 본편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요소들도 포함되었죠. 세가는 실질적으로 6세대 이전, 그러니까 드림캐스트를 끝으로 가정용 콘솔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요소들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게임기의 역사를 다룬 기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가만 뭔가 빠진 듯한 모양새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들을 묶어서 새로운 영상으로 특별 기획을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었죠. SC3000과 SG1000에 대해서는 따로 분량을 할애할까 어쩔까 고민도 좀 했지만 세가의 콘솔 하드웨어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스터 시스템 이야기에 그냥 편입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되 상세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었죠. 많은 분들께서 노매드나 32X까지 진행되는 걸 기대하셨을 텐데 이 기기들은 과거의 영상들에서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의 개체가 한 편으로 편성될 만큼 분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세가의 주변 기기들을 다룰 때 언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당장 이어서 할 예정은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역시 메가드라이브에 대해서 독립적인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결국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걸로 결정했는데 메가드라이브 편은 게임기의 역사 기획에서 가장 먼저 제작된 것이었고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존의 영상과는 최대한 내용이 겹치지 않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영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메가드라이브는 왜 슈퍼 패미컴만큼 성공하지 못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드라이브는 왜 실패한 게임기라고는 볼 수 없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세가의 역사가 실패로 점철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끝없는 도전의 역사로 보였을 겁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해야 할지 도전이라고 해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전 세계적으로 세가의 팬들은 그런 세가 정신에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세가라는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니까요. 이번 이야기의 소스는 메가드라이브 미니와 게임기어 미크로의 발매에 맞춰서 진행된 개발자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비프21이라는 잡지의 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작되었는데 비프21은 과거에 게임 매거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종합게임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게임 매거진과는 이름만 같고 완전히 다른 계열의 일본 게임 잡지였죠. 1984년에 비프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다가 이후에 비프 메가드라이브, 세가 세턴 매거진, 드림캐스트 매거진으로 계속 이름을 바꿔간 역사가 있습니다. 비프는 일본에서 최초로 가정용 게임기를 메인 테마로 잡았던 잡지로 다른 잡지들과는 다소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이곳은 다른 유명 잡지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게임 업계와의 관계도 튼튼하지 못해서 종합 정보력에서 다른 큰 잡지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다른 잡지들이 잘 다루지 않는 주제를 메인으로 해서 마이너한 시장을 노린다는 일명 뱀의 머리 작전을 채택하죠. 그 결과 비프는 세가 마크 3를 시작으로 메가드라이브, 세턴, 드림캐스트라는 세가 기기의 전문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덕분에 세가 관계자들과도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세가에 대해서는 다른 유명 잡지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정보를 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세가가 하드웨어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잡지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게임 매거진이라는 종합게임지로 전환했다가 부진한 판매 부수 때문에 2012년 5월 5일 끝으로 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 반 후에 비프21이라는 인터넷 매체로서 부활하게 되었고 지금도 세가 관련 정보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외국어 지원을 안 하는 데다 구독 서비스로만 제공되고 있다 보니 상당히 마이너한 매체이지만 세가 관련 정보들은 여전히 최고를 자랑합니다. 특히 세가의 하드웨어 제작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는 대부분 이곳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덕분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었고 저도 꽤 만족할 만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기대하고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덤으로 이번에도 본편에 넣으려고 하다가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다양한 세가 관련 이야기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980년대 세가가 얼마나 잘 나가던 기업인지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먼저 회사의 규모를 보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패미컴의 히트로 닌텐도가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던 시기의 직원이 800명 정도의 규모였죠. 그러나 같은 시기 세가는 1300여 명에 달했는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부만 해도 무려 8개에 달했습니다. 제1연구부는 아케이드 개발, 그러니까 통칭 AM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개발부였고 제2연구 개발부는 가정용 게임기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3연구부는 가정용 하드웨어 및 주변 기기의 개발을 담당했으며 제4연구부는 아케이드 게임의 기판 개발을 담당했죠. 제5연구부는 각종 기기 및 회로 설계를 담당했으며 제6연구부는 AI 컴퓨터 개발을, 제7연구부는 장난감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기를 담당했고 제8연구부는 행운의 히트 이후 스즈키 유가 이끄는 독립팀으로서 여러가지 게임을 개발했고 통칭 스튜디오 128이라고 불렸습니다. 세가는 최소한 1990년대 중반까지 게임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였던 셈이죠. 이 연구부들은 1990년 이후에 새로운 연구 개발부로 재편되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AM1, AM2, AM3 등의 새로운 팀으로 편성됩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이 바로 제3연구개발부인데 여기가 바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좀 이상한 세가스러운 광고나 디자인의 원조이며 TV 광고나 개발된 게임들의 캐치카피, 제작된 기판의 외관 및 매뉴얼의 디자인까지 전부 담당했던 특이한 부서였죠. 재미있는 건 이 부서가 세가에서 개발한 프로젝트의 네이밍도 같이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세가 마크3가 그 이름을 받게 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M3로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SC3000 그리고 SG1000에 이어서 나오게 된 세 번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마크3였던 거죠. 그래서 세가 마스터 시스템의 경우에도 M4라는 프로젝트명을 받았고 이것의 일본판 모델은 M4J라고 불렸습니다. 이 제품이 마스터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이유는 닌텐도의 NES라는 네이밍 때문이었는데 NES는 다들 아시다시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었죠. 세가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패미컴은 이미 낡은 시스템이고 해외판 마크3가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NES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 마스터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였죠. 이렇게 세가의 기기들의 네이밍은 당시 경쟁 기종을 상당히 의식해서 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럼 메가드라이브라는 이름을 왜 붙었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이건 메가드라이브가 발매되기 1년 전에 등장한 PC 엔진을 의식한 거였죠. 세가는 NEC와 허드슨이 제작한 PC 엔진에 대해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가졌는데 메가드라이브 영상 본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세가는 메가드라이브를 시장에 내면서 세계 최초의 16비트 게임기라는 타이틀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전에 PC 엔진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PC 엔진은 16비트 프로세서를 사용한 건 아니었지만 16비트 GPU를 사용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메가드라이브가 최초가 아니게 되었거든요. PC 엔진은 PC의 엔진을 가진 하드웨어라는 의미를 담은 네이밍이었는데 우리 제품은 그걸 넘어선다는 걸 자연스레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걸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메가 드라이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대강대충 이름을 지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시절의 게임 업계는 그렇게 생각 없이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죠. 참고로 메가드라이브의 모델명은 HAA로 시작하는데 이건 홈 엔터테인먼트의 에이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은 모델명이었습니다. 게임기어 역시 최초의 M4 포터블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이것 역시 M4, 그러니까 마스터 시스템 수준의 성능을 휴대용 기기로 실현했다는 의미에서 부여한 것이었고
개발 과정에 GG라고 불렸기 때문에 모델명이 HGG가 되었다고 하네요. 메가드라이브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언급하자면 메가드라이브의 상부에 게임 카트리지가 삽입되는 부분에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건 기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순히 장식이었습니다. 그럼 이 장식은 도대체 왜 넣었는가 하면 당시에 음악 CD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라 메가드라이브를 오디오 컴포넌트로 보이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게임기가 CD를 플레이할 수 있는 기기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 CD가 들어가는 기기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훗날 메가 CD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와 같이 개발부에서 CD라는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로 메가드라이브의 발매가는 21,000엔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애매한 가격으로 출시된 것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나카야마 사장은 메가드라이브의 가격을 북미에서 200달러에 내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20,000엔으로 가격을 책정했었죠. 그러나 메가드라이브는 등장 당시 MC 68,000을 비롯해 가정용 게임기에 어울리지 않는 고성능 부품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도저히 가격을 20,000엔 안쪽으로 맞출 수 없었는데 이 당시에는 소니가 그랬던 것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하드웨어를 일단 팔아서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게임업계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절대로 이 가격은 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카야마 사장이 그럼 얼마면 되겠어? 라고 물었고 아무리 싸게 해도 21,000엔이 한계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그 가격으로 해 라고 말해서 메가드라이브의 가격은 21,000엔이 되었습니다. 제3개발연구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게임 소프트에 수집 요소를 포함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메가드라이브용으로 제작된 게임 카트리지의 크기는 당시 유통되던 카세트 테이프의 사이즈로 통일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를 수납하는 수납장 같은 게 판매되던 시기였기에 이런 수집가들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케이스 내에 포함되어 있던 매뉴얼이 메가드라이브 초기에 제작된 것과 후기에 제작된 것이 약간 다른데 초기에 만들어진 메가드라이브용 게임 매뉴얼은 펀칭으로 6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죠. 이건 역시 매뉴얼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였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다이어리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서 게임의 제작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불러왔고 이 구멍 때문에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분량이 그만큼 작아져서 매뉴얼이 더 두꺼워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심지어 파일링을 위해 구멍이 뚫려 있어도 매뉴얼이 찢어지지 않게 하려면 더 질이 좋은 종이를 써야 해서 이중으로 제작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메가드라이브 발매로부터 6개월 후부터 제작된 매뉴얼들에는 이런 구멍이 안 뚫려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세가가 자사의 제품들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숨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걸로 세가의 하드웨어 시리즈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물론 세가의 하드웨어에 관한 이야기가 이걸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세가의 주변 기기인 슈퍼 32X나 메가 CD, 그 외에도 기획과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었다가 발매는 되지 못하고 끝났던 행성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죠.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음 기회에 독립된 개별 영상으로 제작해서 다시 한번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게임들의 개발사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32비트 콘솔 전쟁에서 제가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퍼즐 조각이었던 3DO입니다.